자, 저번 시간에 정치 권력, 권력의 정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주정치를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민주주의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민주주의나 민주정치나 어차피 영어 데모크라시를 번역한 말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민주정치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철학사상이 아니라 정치니까요. 자, 이 민주정치의 영어 단어인 데모크라시는 고대 그리스 말인 데모스와 크라티아의 합성어입니다. 이 데모스는 인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떤 책에는 이게 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다수라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신분이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신분이 아니고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숫자가 많겠죠. 그래서 이 데모스의 반대말이 아리스토스, 소수 혹은 재산이나 신분이 많거나 높은 사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귀족. 그래서 귀족과 인민이 있었는데 이 권력이 귀족이 아니라 인민에게서 나오는 정치. 이게 원래 민주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전체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데모스가 아리스토스, 그러니까 인민이 귀족을 지배하면 민주정치. 이제 나중에 이 데모스라는 말이 재산이 없는 사람, 뭐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 이런 뜻에서 그냥 다수 혹은 시민 전체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데모크라시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나라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지만은 옛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는 굉장히 옛날이죠.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는 그리스는 여러 도시별로 각각의 나라, 폴리스라고 부르는 나라였습니다. 아테네는 그 폴리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독특한 정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전부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민주정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국회나 이런 것들을 따로 뽑지 않고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직접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하죠? 2500년 전에 민주적인 나라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에 한계는 있었습니다. 우선 이 아테네란 나라는 도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습니다. 그 당시 인구를 다 모아봐야 그 서울의 한 개 구 인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같이 정치에 참여해서 나라 일을 정한다는 게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는 않겠죠. 또 하나, 시민의 자격이 또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듣기 거북하겠지만요. 일단 남자라야 했고요. 아이고 이런 남자라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라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외국인이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빼봅시다. 일단 애들 빼고요. 그죠? 애들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자 빼고 다시 거기서 노예를 빼고 노예가 많겠어요? 자유민이 많겠어요? 뭐 이렇게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아테네에서 정치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이 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한 군데 모여갖고 토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시끄럽긴 하겠지만은 극장 하나 이렇게 경기장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다 모여 있으면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25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부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씩 되는 시민들이 모여 나라 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 굉장한 일이죠. 물론 이 직접 민주정치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의 시민이 모두 몇 명이죠? 네,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4천만 명이 도대체 어디에 모여서 이 나라 일을 정한단 말입니까? 인터넷으로 한다고요? 좋아요. 4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은
어떤 서버가 버틸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할 때 4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니까 EBS 서버 주저앉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4천만 명이 동시 접속해요? 그냥 서버 나가요. 그래서 시민이 너무 많고 또 시민들이 사는 영토도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넓잖아요. 뭐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여갖고 정치하라 그러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아요. 이런 국회의원 같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건 이제 대의원,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대의원이 있잖아요. 이런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정치를 대의정치라고 합니다. 대의정치. 문자 그대로 대의원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대뜸 대의민주정치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대표가 가서 정치하는 건 대의정치일 뿐이에요. 대의정치가 대의민주정치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대표가 어떻게 뽑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정치를 하는 정치가 민주정치가 되려면 대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아야 돼요. 자,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네, 당연히 상식.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서 정치를 한다. 그게 대의 민주정치입니다. 근데 벌써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북한도 선거해요. 중국도 선거해요. 그런데 누구도 북한이나 중국을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네, 선거에 중요한 원칙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후보가 충분히 많아야죠. 후보 한 사람 나가가지고 찬반 투표만 하고 이걸 민주적인 선거라고 하기 어렵죠.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죠. 공산당. 그래서 거기는 이 선거는 민주적인 선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복수정당제. 여기서 복수는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단수 복수할 때 복수예요. 그래서 복수정당제가 지켜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 공영제. 자, 선거는 돈이 들어요. 이 선거는 돈이 드는데 이거를 그냥 네 알아서 쓰세요 이래버리면은 이 대표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누구의 대표가 되죠? 그렇죠? 부자의 대표가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출한다. 이게 선거 공영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러면은 선거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나오겠네. 선거로 생계형 선거 출마자. 그래서 나 선거 나갈래요. 나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하고는 후보로 딱 등록한 다음에 나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딱 받은 다음에 선거운동을 안 해. 하고 그냥 낙선해. 그리고 아싸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내주긴 하지만 득표율을 15% 정도의 득표를 얻어야만 나라가 그 돈을 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선거에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득표율 15%를 넘기면 당선된 사람은 물론 낙선한 사람도 그동안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영수증만 딱 첨부해서 내면은 나라에서 딱 내줍니다. 훌륭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부자들의 대표가 국회를 채우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선거구라고 하는 거는 대표 한 사람을 뽑는 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되면은 성동갑, 성동을, 강남갑, 강남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구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마다 국회의원이 한 사람씩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에 미국에 게리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이 게리라는 녀석이 자기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조금 나오게 함으로써 주의회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지지율이 높은 지역은 아주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의원들을 많이 뽑게 만들고, 자기 지지율이 낮은 지역은 듬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원들을 조금 뽑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을 선출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의회는 무조건 이 주지사 마음대로 되겠죠. 이래서야 이걸 무슨 민주정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거구는 인구 몇 명당 대표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자기를 미워하는 지역에 인구가 많다면은 거기에서는 많은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그 게리라고 하는 주지사처럼 선거구를 지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게리맨더링. 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랬는데, 글쎄요, 이 게리 주지사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러면은 즐거워할까요? 저 세상에서? 그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선거구 법정주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를 실시해야겠죠. 대표를 뽑습니다. 이때 꼭 지켜야 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어쨌든 다시 여러 번 아무리 반복해도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해도 괜찮아요. 첫째, 보통선거. 자, 보통선거는 무슨 뜻이냐? 대표를 선출할 권리, 선거권이죠. 대표를 선출할 선거권을 특별한 자격 조건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이 제한만 있죠. 오늘 지금 몇 세로 돼 있죠?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이게 보통선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선거. 자, 요거는 뭐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표만 던질 수 있다. 이거죠. 똑같이 한 표. 모든 그 선거권자는 똑같은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평등선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직접선거. 남이 대신해주기 없기. 왜냐하면은 이 선거는 내 뜻을 반영하는 거죠. 남이 대신해주는 순간 대신한 그 사람이 내 뜻을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거는 대신해주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선거를 하러 가면은 투표하기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가지고 신분증이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 맞아? 이거 확인을 꼭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비밀선거. 내가 어떤 사람 찍는지 누설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선거에서 이겨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겁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대의 민주정치다. 대의 정치가 대의 민주정치가 되려면은 대표를 뽑는 과정이 민주적인 선거라 해야 된다. 이 민주적인 선거는 여러 정당이 허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거운동 비용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되고,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서 함부로 권력자가 주무르지 못하게 해야 되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고 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근데 이렇게 해서 대표를 뽑아서 임기를 예를 들면 4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국회를 보냈는데 이 대표들이 4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시민들은 4년에 한 번씩 가서 투표하고 나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뽑은 대표가 정말 우리 대표 노릇을 하는지 늘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대의 정치가 아니라 대의 민주 정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표를 뽑아서 정부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민주정부의 여러 가지 정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